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능 세계사, 내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위한 세계사로 들어갈 거예요. 내신 강의하고 수능 강의하고 실제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계사 하면 일단 내용이 무지 많다, 많이 암기해야 된다, 연도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잘만 따라줘 주신다라면 분명히 별 어렵지 않게 희한하게 쉽게 되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쭉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제 내용 부분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문풀이 강의에서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유념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은 적게 하고 점수는 당연히 1등급 만점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딴 얘기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첫 번째 강의에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문명의 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계사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구석기, 신석기 이 부분도 안 나와요. 실제로 수능에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 4대 문명, 매년 1번 문제가 4대 문명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올해도 4대 문명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4대 문명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문명은 어느 나라 문명을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부터 얘기를 하죠. 중국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그냥 중국 글씨로 쓸게요. 그렇게 하고 어느 강 유역에서 가느냐? 여러분들 바로 황허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을 바로 황허 문명 또는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씩 가보죠. 원래 문명이라는 게 어느 시대부터 얘기를 하냐면 청동기 시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랑 워낙 가깝고 이것저것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특혜를 줄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무슨 문화를 얘기할 거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신석기 문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신석기 문화를. 근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문화는 원래 황허강 유역에서 양샤오 문화가 발달하다가 그 다음에 말기에는 룽산 문화라는 거 발달하는데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나오는 건 어느 시대부터 나오냐? 청동기 시대부터 나와요. 청동기 문화부터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문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청동기 문화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청동기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나라라고 알려진 게 중국에서는 상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주나라가 있죠. 자, 이 나라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상주라는 이 중국의 고대 국가들은 몽땅 다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했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어느 나라만 진짜로 있는 나라고 주나라가 진짜로 있는 나라고 하나라하고 상나라는 전설상의 국가, 그러니까 실제하진 않은 나라인 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나라의 유적지, 그 다음에 상나라의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이제 하와 상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알려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봅시다. 하나라도 원래는 전설상의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 얼리타우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리타우가 무엇이냐? 동네 이름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황허 유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세련된 술잔이 발달했는데 이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이라면 정말로 귀족, 왕이나 귀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라가 나라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상나라부터 나오게 돼요. 상나라도 전설상의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은어라고 해갖고 상나라의 수도가 발굴이 돼요. 도대체 은어에서 무엇이 나왔길래 그 난리를 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갑골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갑골 문자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은어라는 동네는 옛날부터 원래 그 약국이 많았던 동네로 유명해요. 좋은 약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그 약국들 중에서 약방들 중에서 어느 한 약방이 만병통치약을 내놓게 됩니다. 이 만병통치약이 완전히 대박이 나요. 막 중국에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 약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다른 약방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도 좀 알려달라.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얘기를 하는데 영업 비밀을 그렇게 쉽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줬죠. 그랬더니 다른 약방 주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박난 약방 주인이 새벽에 갑자기 곡괭이하고 삽을 두고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뭐지? 하고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 봤더니 왜 무덤 비슷한 곳들이 있는데 거기를 막 곡괭이로 파요. 그랬더니 거기는 뼈를 꺼내옵니다. 뼈를 꺼내오더니 그걸 사람들한테 가루를 내갖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지금 또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실제로 효과가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다리 달린 것 중에서 책상하고 의자 빼놓고는 다 먹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중국인이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무덤을 파서 사람 뼈 조각을 꺼내서 그걸 갈아서 먹느냐. 저놈을 신고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요. 공안, 중국의 경찰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들이 출동을 했어.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갖고 딱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무덤 자리 갖고 딱 파봤는데 에구? 사람 뼈가 아니에요. 동물의 뼈들이 나옵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해서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자, 주로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나 말의 넓적다리뼈 같은 넓은 뼈들이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글씨. 이 글씨가 써져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거북이 등갑에서 갑. 그 다음이 자, 소나 말의 뼈에서 골 해갖고 갑골 문자라고 부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나오면서 중국의 한자의 기원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골 문자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 여기다 글씨를, 특별한 글씨를 쓴 다음에요. 그걸 불에다 집어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면이 불에 타면서 가열이 되면서 갈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갈라진 선이 어느 글자 위로 지나갔느냐 아니면 어느 글자와 어느 글자 사이로 지나갔느냐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쳐갖고 바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점을 치는 걸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정치라는 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제사와 정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겁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재정일치를 세계사 과목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선 달력도 만들었어요. 그 달력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력. 상나라를 다른 말로는 은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은나라 달력 해갖고 은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매장 풍습에는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장이라는 건 주인이 죽으면 그 집 노비들까지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아주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 세계사를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상나라 딱 해놓으면 은어, 갑골문자,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 또는 은력, 순장 이렇게 달달달 밑에를 외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세요. 왜? 세계사 과목에 여러분들 특징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주관식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한테 필요한 단어는 시험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세계사 문장들을 보면요. 거짓말 문장들이 없어요. 거짓말 문장이 아니라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야. 다만 그 시대가 아닌 것뿐이죠. 거짓말 문장이 없고 그러니까 참말, 거짓말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장난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암기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암기하는 은어, 암기하는 겁니다. 은어가 나오면, 갑골 문자가 나오면,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가 중국사에서 나오면, 은력이 나오면, 순장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다? 상나라다.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이게 어느 주제에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완전 달라요. 세계사가 악명이 좀 높죠. 암기할 게 너무 많더라고. 그 악명을 깔끔하게 없애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러다가 은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새롭게 주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제도를 썼느냐? 여러분들 봉건 제도를 쓰게 됩니다.
도대체 봉건제라는 건 뭐냐? 봉건제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봉건제고 이 봉건제의 반대말이 바로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여러분들 군현제 또는 주현제라고도 불러요. 군현제 또는 주현제라고도 부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둘 다 지방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와, 이 봉건제에선 지방에다 누구를 파견하냐? 제후를 파견해요. 제후를. 그에 비해서 군현제, 주현제에선 지방에다 누구를 파견하느냐? 여러분들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뭐가 다른데? 먼저 제후 쪽을 얘기하죠. 봉건제를 얘기하면 제후한테 이만큼의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너한테 네가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후가 늙어서 죽어버렸어. 다음 제후는 누가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후의 아들이 합니다. 그 제후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제후는 누가 하게 될까? 제후의 아들의 아들이 하게 돼요. 계속 대대손손 이 집안이 계속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질문하는 학생들은 아들이 없으면 친척이라도 데려와서 가까운 친척이라도 데려와서 합니다. 또 집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친척도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후네 집안이 이걸 쭉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네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왕하고 친한 게 낫겠습니까? 이 동네 대대손손 살아갈 거예요. 왕하고 친한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후하고 친한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왕하고 친한 게 훨씬 더 낫죠. 왕하고 친한 게. 왕하고 친한데요. 제후하고 친한 게 훨씬 더 낫죠. 왜?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제후. 그래서 이 봉건제는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중앙 집권일까요? 아니면 지방 분권일까요? 이건 바로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 분권이 됩니다. 그 제후가 그 동네를 다스리는 방식. 그에 비해서 군현제, 주현제는 관리를 파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리한테 너 이 지역 네가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관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관리 아들이 관리합니까? 무슨 소리? 관리 아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죠? 바로 왕은 새로운 관리를 내려보냅니다. 특히 관리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임기라는 게 있어갖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른 동네 가거나 아니면 그걸 그만두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영원히 있을 집안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왕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하고 친해야 되죠. 이 관리는 왕을 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현제 또는 주현제하에서는 사실상 이 동네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왕이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됐냐? 중앙 집권이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봉건제, 군현제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봉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아들이 셋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큰아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물려줘야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한테는 그러면 걔네들은 왕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걔네들은 제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후로. 그러면 왕과 그 다음 때는 왕과 제후들은 형제 관계죠.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그러다 다음 때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때는 사촌 관계가 되죠. 자, 이런 거 이렇게 친인척으로 묶이는 걸 혈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법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종법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날, 추석날, 명절날이 되면 큰 집에 갑니다. 큰 집에. 맞죠? 제일 큰 집에 가는데 온 집안에서 제일 큰 집, 온 집안 전체에서 제일 큰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부를까요? 종갓집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종법의 종자가 종갓집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 종가와 분가의 관계. 종법이란 말은 결국 혈연 중심의 종법이란 말은 둘 다 혈연이에요. 혈연. 자, 그런데 다 필요 없고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나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주나랍니다. 그건 무조건 주예요. 제가 아까 암기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걸 밑에 있는 걸 암기하지 말고 위에 있는 주제, 나라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왕들은 바로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천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천명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 천명을 받은 자기 때문에 덕이 있어서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린다. 덕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명, 덕칠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나라는 정전제라는 게 있어요. 정전제. 도대체 정전제라는 건 뭐냐? 토지제도인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땅에다가 우물 정자를 큼직하게 그립니다. 아주 큰 땅에다가. 그럼 이게 몇 등분이 됐냐? 9등분이 되죠. 9등분이 됐을 때 각각 농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8명한테.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가운데 있는 땅은 공동 경작해서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것, 우물 정자를 이용해서 땅을 9등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8개는 농민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땅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걸 정전제라고 한다. 정전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정도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정전제가 나오면 앞으로 무슨 나라라고? 주나라입니다. 정전제가 나오면 앞으로 주나라예요.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엇?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나왔다. 주나라입니다. 천명 덕지사상이 나왔다. 주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제가 나왔다. 주나라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주나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전제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모든 땅이 누구 땅이어야지 가능한 얘기일까? 솔직히 말하면 모든 땅이 국가,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제도긴 해요. 이런 정전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황허를 봤으니까 이번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인도 문명을 가겠습니다. 인도 문명. 인도 문명 보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어느 강 유역을 얘기하냐면 인더스강 유역을 얘기를 해요. 4대 문명 모두가 강 유역에서 발달합니다. 도대체 인더스강 유역은 또 어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도입니다. 똑같죠? 완벽하죠? 이쪽에 있는 강이 인더스강, 서쪽에 있는 강이,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강이 겐지즈 강입니다. 인도 문명은 원래 인더스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겐지즈강 유역이 지금은 더욱더 발달한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이 강 위치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인도 문명이라고 통합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민족의 문명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드라비다족이 있어요. 드라비다족이 있습니다. 드라비다족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가 발달했느냐? 이들은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를 기본 바탕에다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더스강 유역에 풍부한 지능을 이용해서 아주 엄청난 벽돌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벽돌 문명을 만들었느냐? 도시를 건설했어요. 벽돌로. 공중 목욕탕도 벽돌로 짓고 그 다음에 집도 벽돌로 짓고 도로도 벽돌로 싹 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수도 시설까지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들을 가보면 도시의 유적지를 보면 지금 인도보다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로 하라파, 그 다음에 모헨조다로가 있습니다. 하라파와 이렇게 모헨조다로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헨조다로에선 또 하나가 무엇이 엄청나게 발견됐냐면 인장.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하는데 그거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진흙을 이용해서 인장 같은 거, 도장 같은 거, 일각수 인장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바로 드라비다족입니다. 그러다가 드라비다족이 쭉 지배하는가 했는데 북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 되냐? 아리아인들이에요. 아리아인들은 현재 인도인들의 조상입니다. 현재 인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일단 올 때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철기 문화를 갖고 내려옵니다. 철기 문화라면 청동기 문화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드라비다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강 유역으로 들어오냐면 인더스강 유역으로 기원전 1500년경에 들어와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하더니 어느 강 유역까지, 겐지즈강 유역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누구를? 원래 인도에 살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체제에 맞는
신분 제도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카스트입니다. 카스트. 카스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법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래도 덕후라는 말을 듣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 설명은 드려야 되죠. 제일 높은 신분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제일 높은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자, 크샤트리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군인, 전사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이 실제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정치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정치인들보다 누가 더 높았다? 성직자가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샤. 마이샤는 일반 평민.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수드라. 자, 수드라가 있는데 수드라는 천민.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선생님, 수드라보다 더 낮은 신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가촉 천민도 있고 이 카스트는요. 인도에선 공식적으로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아직까지도 사회제도로 남아있어요. 법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그런데 그 카스트가 몇 개 정도 되느냐는 지금 정확하게 다들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로 한 2,000개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와,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카스트에 따라서 저거 하는 사람, 자기의 직업까지도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봤으면 좋은데 아마 나 어렸을 때 했던 거라 못 봤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했던 예능입니다. 무한도전이라고. 보신 것 같다고요? 무한도전에 보면 여러분들 그 극한 알바 해갖고 유재석하고 그 다음에 광희였나요? 둘이서 인도에 가서 빨래터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세계 최대의 빨래터예요. 세계 최대의 빨래터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몽땅 다 빨래하는 카스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 이 카스트가 이제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까지도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지금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인도의 지식 있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없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분화가 됐고 그 불가촉 청민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드라 내에서도 더 낮은 신분들 같은 사람들이 또 그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카스트가 아리아인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나라에는 또 종교가 브라만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브라만교인데 이 브라만교는 자연 숭배,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신교입니다. 신이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대략 3억 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 신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브라만교 버전 2.0을 힌두교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만교랑 힌두교랑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브라만교, 힌두교는 분명히 브라만교에서 힌두교가 나오긴 했지만 이 두 가지 종교는 구분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은 인도사에서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브라만교의 찬가가 바로 베다입니다. 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인장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단순히 인더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드라비다족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 인더스 강 유역에 들어와서 겐지즈 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 다음에 카스트를 만들었다. 브라만교가 나왔다라 하면 드라비다족이 아니라 바로 인더스 문명 내에서도 아리아인들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이미 평가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건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가원에서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낚이게 돼 있어요. 1번부터 낚이고 1번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시험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해 두세요. 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번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리엔트란 말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오리엔트는 동쪽이란 뜻인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볼 땐 서쪽이에요. 유럽인들이 볼 때 동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오리엔트 문명을 얘기를 하는데 써드리긴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문명은 보통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자, 무엇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느냐? 두 문명.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리엔트 문명하면 두 문명을 합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됩니다. 이 두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동쪽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서쪽입니다. 유럽인들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 두 문명, 4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쳐서 바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일단 지역이 다릅니다. 이집트라면 아프리카 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항상 4대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 유역이 됩니다. 나일강 유역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두 강이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글씨니까 그냥 T자와 U자만 쓰겠습니다. 그래갖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바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얘기하는데 와, 양쪽에 강이 흐르다 보니까요. 여기 진짜 기름져요. 왜? 양쪽에서 지는 걸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경이 시작된 데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라크 지역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라크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티그리스 강 유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그다드가 있어요.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위치가 좀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나일강 유역 같은 경우는요, 아주 폐쇄적이에요. 아니, 폐쇄적이라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나일강이라면 아프리카 최북단이 되죠? 북쪽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쪽으로는 뭐가 막혔냐? 아주 모래가 잘 자라는 땅이 있어요. 사하라라고 엄청난 사막이죠. 세계 최대의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남쪽 다 못 가요. 동쪽으로도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좁고 거긴 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긴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 되면 어디로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는 다른 민족이 침략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폐쇄적인 대신에 안정적이에요. 침략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엄청 비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쪽에 강이 있고 솔직히 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개방적인 지역에다가 엄청나게 기름져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땅 차지해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엇에 시달리게 된다. 침략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침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사실상 발전하는 문화, 종교적 현상도 다 틀리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왕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거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어. 어디로 나가지? 북쪽 바다인데요. 남쪽 사막이 할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꿈을 가졌어도 왕들이 별로 할 게 없어갖고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게 왕이 파라오가 되자마자 명령하는 게 내 무덤 만들어 피라미드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세계마저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발달한 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내세적 다신교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세적 다신교를 보여주는 유물, 유적은 뭐가 있습니까? 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혹시 피라미드가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지구인이라면 당연히 피라미드가 뭔지 정도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라가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사자의 서라는 게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여러분들 오시리스라는 존재는 그 이집트의 염라대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지 영혼을 죽은 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은 무엇을 하게 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시리스의 심판이라고 해갖고 딱 오면 천칭저울이 있어요. 천칭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무엇을 하는 영혼의 무게를 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온 상황을 쫙 보면서 이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를 반대쪽에다 달아요. 그래갖고 이 죄가 영혼보다 무거우면
기울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집트판 염라대왕이에요. 여기서 그래갖고 사자에서라는 건 뭐냐? 죽은 자의 안내서, 죽을 사자입니다. 오시리스 앞에 가거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했던 영화라서 이걸 봤으면 신과 함께라고 어렸을 때 맞냐라고 묻는데 앞으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어렸을 때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발달했던데 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혀 다르게도 현세적 다신교입니다. 여기는 왜 현세적 다신교입니까? 매일 전쟁이야. 매일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죽은 다음에 뭐가 된다? 그거 아예 다 필요 없어. 오늘 저녁을 내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었으면. 내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서 내 새끼들을, 내 자식들을 안아볼 수 있었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관심 없습니다. 바로 뭐 살아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구라트는요, 여러분들 사원, 신전으로 뭐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전이 발달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복법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수준은 함무라비 법전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것도 있어요.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또 뭐냐? 길가메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영생을 손에 넣었다가 놓치고 이리저리 놓치면서 결국 못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그냥 살아서 잘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를 괜히 먼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현세적인 다신교를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내세적 다신교, 이쪽은 현세적 다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서도 또 다른 차이도 있어요. 이집트 하면 무엇이 발달했느냐?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상상하는 거 뭐 태양, 피라미드, 낙타.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메르스, 요즘 하도 병에 우리가 전염병에 좀 시달려 그러는데 메르스까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이용해갖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이쪽이 태양력이라면 이쪽은 보나마나 무엇이 됩니까? 태음력이 돼야 되겠죠? 가끔가다 내가 궁금하긴 해. 저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얘네가 태양력이라고 얘네가 태음력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좀 편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나라는 숫자를 십진법. 십진법이라면 여러분들 1, 2, 3, 4, 0, 1, 2, 3, 4, 5, 6, 7, 8, 9 이걸로 가는 것. 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분들 60진법을 사용합니다. 60진법을 어떻게 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도 60진법을 쓰는데 60진법을 쓴다고? 예? 자, 1분은 몇 초? 60초. 1시간은 몇 분? 60분. 60단위로 바뀌는 걸 바로 60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60진법이라는 그 문화유산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냐?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고도 불리는 그림 문자를 어디다 썼느냐? 파피루스라는 데다 썼어요. 그림 문자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또 어떤 학생을 하나 선생님 피라미드 벽에다 썼어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 말고 파피루스는 원래 무엇의 의미냐면 나일강 유역에 잘 자라는 갈대입니다. 이 갈대인데 이 갈대 이름이 파피루스예요. 이걸 이용해갖고 우리나라 초가지붕처럼 지붕을 만들기도 했고 건축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데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넓게 펴갖고 종이처럼 쓰기도 했었어요.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령 문자라고도 불리는 쐐기 문자를 어디다 썼느냐? 여러분들 점토판에다 썼습니다. 거기 점토판 사진 보이죠? 아니 물론 여기가 강이 두 개가 흐르니까 점토를 여기가 점토판을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와 저걸로 책 한 권만 들면 난리 나겠죠? 무거워갖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두 지역은 다 놀랍게도 다 무엇을 하느냐? 강력한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재정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일치라는 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죠. 파라오. 여러분들 이집트의 대빵,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는 무슨 뜻이냐? 자,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의지를, 신의 뜻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런 재정일치사회, 종교랑 무엇이, 정치가 연합되어 있는 이런 사회가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피라미드가 나옵니까? 나와요. 사자에서 나와요. 피라미드 사자에서 나오면 어디? 이집트. 여러분들 자 그림 문자 파피루스 나오면 이집트. 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들 지구라트, 함무라비 법전, 길가메시의 서사시, 60진법 나오면 어디로 간다? 메소포타미아. 이것만 제대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 외에도 뭐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좀 더 정리해야 될 애들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히타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좀.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리엔트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어요. 끝! 이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페니키아인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요, 해상 문명으로 되게 유명해요. 해상 문명으로. 그래갖고 지중해를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 무역을 무지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상 문명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죠. 이것들을 일일이 다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주 정교한 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듭니다. 그 문자를 바로 무슨 문자라고 하냐면 표운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표운 문자라고 하는데 이 표운 문자는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남아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글자긴 한데 이렇게 쓴다라고 뭐야?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이 표운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에요.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지중해 유역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 군데서 교역을 하다 보니까 지중해 유역에다가 식민지를 만드는데 특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만든 식민지가 되게 유명합니다. 카르타고라고.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카르타고 여기서 나옵니까? 맞아요. 페니키아의 식민지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얘네가 나중에 어디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나라로 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랑 맞짱을 뜨겠냐? 로마랑 맞짱을 뜨게 돼요. 여기서 로마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밀어붙였는데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한테 패배하죠. 그건 로마사에서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고 저는 교회에서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안 하죠? 보통 헤브라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라이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독특한 건 바로 무엇이냐? 당시에 대부분 민족들이 다 다신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했고 유일신교.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뿐인 그분을 모시는 유일신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유대교가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준다죠. 그래갖고 이것만. 오히려 헤브라이는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 없고요. 나온다면 페니키아, 표문문자, 카르타고 정도가 오히려 이 중에서 나올 확률이 그나마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첫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냐? 4대 문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문명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 제가 바로 이어서 또 한 강으로 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 정리 강의, 그 다음에 문풀 강의를 따로따로 올려드릴 건데 문풀 강의 바로 붙여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강의를 내용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풀 강의를 푸셔야 됩니다. 저 문제풀이지 문제풀이에 답 안 달아드릴 겁니다. 왜? 답 달아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요. 문풀 강의에다가 제가 하나하나 해설을 다 해드릴 겁니다. 전체 문제, 기출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엄청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걸 풀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고 세계사의 특징을 알아가는
그것들이 또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래갖고 문풀 강의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잘 듣고 대신 문제 풀이를 듣고 아니 하시고 나서 바로 문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풀 강의도 꼭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쩍부쩍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강의 이 내용 강의 여러분들 잘 들으셨고요. 이제 또 문풀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